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지능정보기술과 주요 법적 이슈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 말에 했던 연구를 좀 요약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오늘 하는 거는 제가 제일 많이 할 말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진짜 모르겠거든요. 저도 이게 앞으로 지능정보기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닥쳐야 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미래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너무 많이 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인공지능 기술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또 맞닥뜨려야 될 것이고 또 대응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인터넷에서 이게 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샐러드 같지만 가끔 앵무새가 껴 있고요. 이게 고양이 같지만 중간에 아이스크림이 몇 개 껴 있습니다. 이거는 키위랑 쥐새끼랑 좀 섞여 있는 거고, 걸레랑 강아지, 그 다음에 컵케이크하고 강아지, 저것도 이제 크로와상 같지만 중간에 고양이가 몇 마리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일부 사이트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고양이가 아닌 것을 클릭해서 자동 가입 방지를 위한, 그러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머신을 이용해서 그냥 자동 가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뚫고 자동 가입이 되는 거는 없다 그래요. 아마 인공지능이 좀 더 발전하면 이런 것들도 찾아내겠죠. 저기 빵 같지만 고양이 새끼도 좀 있고,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전지를 제가 깔을 것 같아요. 네, 이걸로 할게요. 지능정보 기술이 뭐냐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의가 없습니다. 지능정보 기술이 뭐냐. 저 위에 보시면은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지능정보 기술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어 처리 능력 등 고차원적 정보 처리 활동을 연구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기반 기술을 말한다. 이게 지금 원유철 의원이, 대선 후보이신 원유철 후보께서 제출하신 국가정보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들어가 있는 지능정보 기술에 관한 정의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인지, 추론, 학습 등 고차원적 정보 처리 능력을 ICT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기술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능정보 기술을 법학에서 항상 이제 먼저 정의 규정을 만드는 이유가 그것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그것과 그것이 아닌 것을 구별해서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아직 지능정보 기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밑에 이제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그다음에 구현, 도래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최근에 쓰는 페이퍼들에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이라는 단어를 웬만하면 안 씁니다. 이게 구현이 될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옛날에 정부화처럼 정부가 예산 쏟아 부어가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사회는 올 것이고, 도래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를 쓰는 데가 아무데도 없고 그냥 그렇죠. 들어가서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AI.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굳이 지능정보 기술이라는 용어를, 법적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불명확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목적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또는 너무 긴
용어들, 그리고 특정하게 뭔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 그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정보기술이라는 단어가 다른 걸로 대체되었거나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능정보기술이라는 용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는 뭐 원유철 의원안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필요하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의 기술, 지능정보 기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아까 나왔던 왓슨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의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런 기술들로 모아서 함께 그 특정한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그 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능정보 기술이 맞느냐 인공지능 기술이 맞느냐, 그거는 사실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반드시 꼭 그런 용어를 지능정보 기술이라는 용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것들을 모아서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분류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어인 거죠. 그 우리나라 법에서 오늘 아침에도 그 제가 출근했을 때 신책임이 제일 먼저 물어봤는데, 그 아직까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능형 로봇법이라고 하는, 약칭해서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 장치라는 정의를 두고 있고,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뭐 로봇 윤리 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2018년 8월까지 한시법이거든요. 내년이 되면 이 법이 없어집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제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 남아서 이제 그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유럽에서 이제 전자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전자인이 이제 그 첫날에서도 약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우리나라 민법 3조에 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이 규정을 다시 뒤집어 보면 사람 이외에는 누구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전자인이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된다라면 로봇에게 또는 인공지능에게 권리와 의무를 인정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하고 이제 사람이 아닌데 이제 권리와 의무를 인정을 받는 경우가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또 민법에 있습니다. 결국은 전자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것들을 이제 법적인 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해서라면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전자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느 범위까지 규정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가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인공지능 역시 민법 98조에 있는 것처럼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에 의해서 물건이라고 취급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권리의 객체로서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전자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래부에서 전자인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되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도 인간하고 똑같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한다든가 비선 실세가 된다든가 뭐 이런 거는 못할 텐데, 그렇다면 제한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유사한 존재로서 미성년자라든가 옛날에는 이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불렀던 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인들과 비슷한 지위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미성년자나 이제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라고 이제 요즘에는 부르고 있는데, 제한 능력자들은 무언가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많은 지식과 우리보다 정확한 판단과, 그런데 그것을 제한해야 되느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둬야 되는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법인과 같은 형태로 가야겠죠. 법인 중에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재단법인과 유사한 성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의 모임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제 형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은 게 이제 학교하고 병원하고 뭐 이제 장학재단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인공지능도 비선실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조직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한 것을 대표기관인 대표이사를 통해서 행위를 함으로써 법률 효과를 이제 귀속시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출연한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 없이 대표자가 그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단법인과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쓰고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단법인에서 그 회사를 보면은 이제 주식을 100% 갖고 있는 한 명이 주식을 100%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그 1인 회사라고 해서 이제 법인격 부인론 또는 법인 형해화론 해서 그 법인의 행위로 그 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인의 행위가 그것들을 이제 법인격을 부인하고 직접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로봇을 앞세워 또는 인공지능을 앞세워 본인에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몇 가지들도 분명히 존재해야 될 것이고요. 인공지능을 법인으로서 이제 인정을 했을 경우에 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첫날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동물과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동물보호법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들의 어떤 권리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보호를 하고 동물의 지위들이 올라가는 것들은 까놓고 얘기해서 미안해서 여태까지 동물들한테 그렇게 했던 것들이 미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목적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꼬리 흔드는 죄밖에 없는데 그걸 막 잡아먹고 하니까 그거하고는 좀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회사나 어떤 재단법인, 사단법인처럼 우리와는 다른 어떠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한쪽으로 비켜가게 해서 개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활동들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내게 한다든가 아니면 책임을 분산시키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돼야 될 것이고 권리와 의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인정할 것인가 소유권까지 인정할 것인지 불법 행위를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아니면은 뭐 가족법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작년에 동성 커플이 결혼을 성공한 미국에서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했던 퍼포먼스고 저 옆에는 주요 동성 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어쨌든 그 작년에 영화를 그 우리 10층에서 같이 보셨을 텐데 그 허라는 영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인공지능과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근데 따져보면 그 허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1인 가족이 늘어나는 사회에서 분명히 어느 순간에서는 그것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그러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결혼과 입양밖에 없습니다. 뭐 친양자 제도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제한적인 절차고 근데 부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의무들이 생기거든요. 동거 의무가 있고요. 정조 의무가 있고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인공지능과 내가 결혼을 했으면 동거해야 되는가? 과연 그것이 나중에 그럼 이혼 사유도 되는가? 동거를 하지 않았을 때. 정조 의무.
이건 더 애매하겠죠? 그럼 과연 그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부부 관계가 계속 진행된다고 했을 때 상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속을 했을 때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한정 승인할 수도 있고 그럼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는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1대1이냐 아니냐? 중간 질문인데요. 우리가 너무 고정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산업이 그쵸. 바뀌어가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 산업사회 정부 사회까지 왔던 어떤 그 법적인 뭐 제가 이제 법률 용어를 잘 모르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냥 거기에 구속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세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바뀌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기존 법률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고민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와 그들이 같아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결혼이어야 되냐, 꼭 부부여야 되냐, 그냥 가족이 되면 안 되냐. 성별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결혼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서 또는 셋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형태, 서로 간의 어떤 가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인공지능과의 어떤 동거나 가족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떤 것이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변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안전한가? 인공지능은 안전한가?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해치지 않아요, 이거. 인공지능이 날 때리진 않을까? 로봇이 열받는다고 날 때리지 않을까? 내가 너무 무식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얘가 갑자기 이 새끼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디다 그냥 갖다 박아버리진 않을까? 그런 안전성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은 도덕적인가? 그런 안전성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테이에서 보는 것처럼 테이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거의 뭐 홀로코스트에 뭐. 근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해치지 않아요에 관한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킬 스위치로 가능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그 아시모프처럼 이제 로봇공학 3원칙을 통해서 무언가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두면. 근데 이제 학습 과정에서 과연 얘가 도덕적인 인공지능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까지 온 테이 사례로 봤을 때는 안 그럴 가능성이 커요. 약간 삐뚤어져 있고 반항도 좀 있고 직접적인 인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게 나쁜 놈이긴 하지만 저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또라이같이 짜증나는 놈이지만 일을 잘하니까 그냥 둘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새로운 로봇 3원칙, 로봇 공학에 있어서의 3원칙 또는 로봇 윤리의 법칙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아시모프의 그 로봇 공학 3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법제화할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원칙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과정들이 좀 선진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도 비슷하게 로봇 윤리 현장을 통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로봇 윤리 현장이라는 것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걸렸던 부분이 윤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의 수명자는 인간이고 아직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은 윤리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못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전자인이 된다라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왜 이 항목에서는 표현을 로봇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잖아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는. 지금 이제 또 하나 뭐 여기서 뭐 그 마이너한 문제라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로봇이라고 특별히 얘기되는 이유는 외형을 갖추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인지하고 그걸 통해서 행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니터에서 글씨를 뿌려주는 거 가지고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건 그것은 어쨌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외형을 갖춘 로봇이어야 되니까. 그 허에서 나온 OS 차원의 인공지능하고 사람의 외형을 갖춘 그런 네. 뭐라 그러죠? 로봇. 로보노이드? 네. 이런 거하고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다르게 이제 적용을 취급해야 될 하는 필요도 거잖아요.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진짜 어렵네.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네. 어디서는 그러니까 이게 쓰이는 게 무슨 기준이 있어서 자기네들도 표현을 다르게 했을 텐데 네. 왜 여기서 이걸 쓰는 그러니까 외형을 갖추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거하고 로보틱스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제 보면은 외형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 스스로 동작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건 똑같은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나 뭐 클라우드 상에서 네트워크 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외형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사회가 변화가 될 게 생산 기술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활용한 생산 기술이면 생산력은 폭발하겠죠.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과잉 생산 공황이라고 하는, 이거는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의 어떤 독점. 지금도 모바일 게임의 절반은 카카오 기반으로만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회사들은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카카오에 빌붙어서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그것들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어떤 자본에 의한 독점과는 좀 더 다른 양상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식, 플랫폼의 공정성이라든가 어떤 독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부분들, 안티트러스트에 관한 부분들도 역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량 실업은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면 대부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좌파 정책이냐 우파 정책이냐 주장하는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게 좌파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스위스에서는 우파적 정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 일부 학자가 주장하기로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를 없애버리고 그 복지 공무원들을 다 없애버리고 시스템 다 날려버리고 그 돈을 다 모으면 기본소득을 얼마씩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소득조사를 할 필요가 없고 장애인 여부를 알 필요가 없고 독거인지 가족이 사는지 주거 형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다 검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돈 얼마 줘버리면 끝이거든.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파에서 오히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많은 대량 실업이 생길 건데, 그렇다면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그 전통적인 노동법에서는 노동과 근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종속 노동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임금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근데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라면 그 이후에는 내가 일을 안 해도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고 사회에 분명히 생산량이나 경제력은 끊임없이 증가할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부는 계속 창출되고 적정한 분배만 이루어진다면 기본소득을 통해서 내 최소한의 삶은 보장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노동에 대한, 임금과 노동의 관계, 그것도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아시모프의 그 로봇 관련된 연작 소설 중에 보면 그 솔라리스라고 하는 행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일부만 살고 있으면서 로봇이 모든 생산과 경제 활동을 담당을 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역할만 사람들이 하는 가상의 행성이 나오는데 노동이 레저와 여가와 별 차이 없어지는 과연 그런 시대가 올 것인지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임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노동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다른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는 완전히 바뀌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네.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우리는 받는 거에 대해서만 주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논의를 네. 하잖아요. 기본소득 문제.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주려고 그러면 세수가 확보가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는 거니까. 근데 그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놔야지 저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게 이제 가져간다 했다가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뭐 1년에 뭐 세수가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세수가 확보가 돼야지 그게 가능하다 계산을 해보니 그래서 안 되게 아니요, 스위스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게. 근데도 반대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반대를 한 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도덕적 해이로 연결될 수 있다. 한 300만 원 정도를 매달 주니까 굳이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물론 이제 그런 예. 부분에서 그거는 걔네들이 거두는 고민이었던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소득 저개발 국가에서는 저는 저 기본소득이라는 말도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럼 도대체 저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돈을 걷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세금 제도가 그렇다고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지금 월급에 100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세금도 그만큼 더 많이 내겠죠. 똑같아요. 자, 100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지금 준이가 회사를 그만둘까요? 더 비싼 거 사고 싶은데? 얘는 원래 그런 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핀란드가 이제 시험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는 이미 몇 년 전, 꽤 오랫동안 알래스카는 이미 기본소득 제도를 뭐 알래스카야 뭐 자원이 워낙 풍부하니까 그걸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브라질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인도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는 그다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세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금 제가 뭐 100만 원 받는데 여기서 30만 원 정도로 세금을 내고 있으면 200만 원 된다고 하면 60만 원을 낼 거거든요. 결국은 다시 그걸 돌아올리겠지만 더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내겠죠. 어쨌든 유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세금 수준에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복지제도는 없애버리는 거죠. 그 스위스에서도 반대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제도가 있고 저소득층에서는 저소득층한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돈으로 줘버린다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냐. 그런 부분도 사실 반대의 이유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에 관한 부분은 뭐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겠지만 인공지능을 통한 규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규제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규제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규제는 더 갈 길이 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환경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좀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그 지금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을 측정하는 실시간 감시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거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법제화를 해서.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걸 점검하고 환경부 공무원이 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감시하고 규제를 하려면 하루에 굴뚝 3개밖에 못 올라간대요. 근데 굴뚝마다 그 센서를 다 달아놓으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쭉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공장들이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안 나올 때는 뿜어대야 되니까. 인공지능을 통한 규제 효율화 가능할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더 확실한 규제 때문에 안 하려고 하겠죠.
이게 아마 더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권력에 관한 문제. 이 권력에 관한 문제는 되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이게 권력이라는 게 일반에 있는 주체가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제하는 능력이라 그러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권에 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그 현행범인 경우에 48시간 체포가 가능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이동을 중지시키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경찰한테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그 공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주권을 공적인 영역에서 행사해서 국민의 안정, 그 경제적 안정, 그 다음에 신체와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활용되는 것인데, 전통적인 어떤 권력론, 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로봇 경찰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현행범에 대해서, 모두가 본 현행범에 대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을까? 인간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전자인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자인이 안 되는 지금 형태로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전쟁 킬러 로봇. 아마 로봇이 제대로 만들어진 게 제일 먼저 나오면 제일 먼저 활용되는 게 전쟁터일 거라는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지능형 무기가 여기한 전쟁 범죄적 행위는 자칫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미책임의 영역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도덕적, 기술적 측면에 선제적 금지가 요구된다라는 게 이제 학자들의 얘기인데, 과연 가능할지. 오죽하면 스티븐 호킹도 그렇고, 그 테슬라의 누구죠? 앨런 머스크도 우리가 우려해야 될 상황이 스카이넷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스카이넷이 만들어내는 그 스카이넷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킬 스위치도 나오고, 구글에서는 이제 빅 레드 버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뭐 하나 나오면 법제 업무를 한다 그러면 막 그 기술본부나 융합본부에서 저한테 아우 또 법이야, 또 그냥 해. 지능정보사회에서 왜 또 법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가. 조금 진부한 얘기인데,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몇백 년 전에 나왔던 얘기지만, 모든 지적 존재는 스스로 만들어낸 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만들지 않은 법도 가지고 있다. 지적 존재가 존재하기 전에도 그것들은 존재가 가능했으므로 그 존재들은 가능해질 수 있는 관계, 즉 자기의 법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실정법이 존재하기 전에 정의의 가능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데 기인한다. 이게 되게 말은 어려운데 뭐냐면, 인공지능이 생기면 인공지능도 역시 나름대로의 정의 기준과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점점 학습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갈 거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정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옳다 그르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 사회를 움직이려고 시도를 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다시 재학습시키고 킬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여전히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사실은 법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정비되고 마련되어서 안정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지적 존재로서의 인공지능이 나타났을 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기존의 권력자였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권력적 작용에 의한 법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요. 윤리라고 하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어떤 지위도 가질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사회나 기술이나 또는 사람에 대한 통제로서의 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뭐 인공지능이 저보다 더 똑똑하면 법을 만들겠죠. 요거는 이제 황종성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그 이슈 맵을 만드시면서 생각나는
이슈들을 쭉 모아서 한번 열거해서 그림으로 이제 분류도 좀 해보고 한 건데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 뭐 안전 윤리 기준, 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 시스템 통제에 관한 거, 그다음 정치 행정 분야에서는 아까는 뭐 규제나 조세도 이제 인공지능세나 로봇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과세 체계도 소득세 기준이어서 이제 재산세 기준 뭐 기반으로 옮겨가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권력 구조에 관해서는 뭐 로봇 경찰, 그다음에 뭐 가상현실을 통한 교정 행정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상속, 프라이버시, 결혼, 컨텐츠 규제, 그다음에 의료, 치료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 보장, 대량 실업, 공정 경쟁, 투자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연구돼야 될 거고, 그 제가 얼마 전에 보내드렸던 그 보고서에 요거에 대해서 답은 못 냈습니다. 답은 못 내고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고 어떤 이슈들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해본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변할지, 저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의 구조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알려주시고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